필기는 반드시 하시고요. 대신에 집에서 복습하면서. 알겠지? 영상하고 다 올려주니까 복습하면서. 수업 시간에는 최대한 집중해서 들으시고 필기하느라고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칸트의 의무론. 첫 번째, 칸트는 언뜻 보면은 도덕적 행동인 것처럼 보여도 이런 행동들은 도덕적이라고 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죠? 칸트가 도덕적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들. 어떤 것들이죠? 아무리 어려운 이웃을 돕고 뭐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이런 걸 했어도요.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 어떤 행동을 했어? 다시 뭐라고?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 어떤 행동을 했어? 쉽게 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적 경향성이 어떤 거죠? 쾌락을 추구하고, 맞죠? 뭐를 회피해요? 고통을 회피하죠? 물론 이거 감정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 쾌락, 고통이 감정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쫓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이런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성이 있어요. 이거에 따라 어떤 행동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자리를 양보하고 했는데 그걸 하면 기분이 좋아. 그냥 재밌어. 그래서 했어.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죠? 또 감정에 치우쳐 어떤 행동을 했어? 감정에 이끌려. 그냥 불쌍해서 도와줬어. 이성적으로 판단한 순수한 의무감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도왔어. 이런 것들은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래도 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왜요? 이런 건 항상 동일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대적 행동이 아니에요. 감정이랑 같은 외부적 상황에서도 그때그때 달리 드는 거니까요. 알겠죠? 내가 갑자기 오늘 뭐 남친한테 까였다. 알겠죠? 그럼 어떤 이도 불쌍하지 않아요. 알겠죠? 어저께하고 똑같았던 그 전철에서 되게 나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그 가난한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평소에는 불쌍했는데 오늘은 안 불쌍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도와도 된다는 꼬라지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행동은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인 거죠. 이런 판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아. 또 하나. 어떤 거? 관습에 따라. 전통에 따라. 뭐 끝났어? 법이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그냥 어떤 행동을 했어. 이런 것들은 왜 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이건 내가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행동이 아니야. 우리 집안은 원래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그냥 따라했어. 내가 우러나서 스스로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죠. 이해됩니까? 지금 입시제도상 봉사활동 실적을 쌓아야만 대학을 갈 수 있어. 그래서 했어. 이런 것들은 어때? 법과 제도에 따라서 그냥 한 것이지 내가 스스로 우러나서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왜 도덕적이지 않느냐? 이런 행동은 자율적인 행동이 아니고 무슨 행동이다? 타율적 행동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좋아요. 진짜 공부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선생님이 수업한 거 그대로 줄줄줄 따라할 수 있으면 돼요. 알아듣겠죠? 근데 애들은 이런 공부하면 저런 거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안에 다 논리가 들어있거든. 우리의 윤리, 도덕을 우리가 규정 짓는 그 논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 이해되죠? 솔직히 말해갖고 영어 수학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학문이.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영어는 남의 나라 말 아니야? 그냥. 남의 나라 말 뭐 그렇게 졸라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건 솔직히 아무런 본질이 없는 학문이야, 영어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수단적 학문에 불과해. 우리의 생각의 깊이를 더해주거나 우리의 어떤 죽음에 대한 고민, 우리의 뭐 도덕에 대한 고민, 뭐 이런 어떤 본질적인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가치가 들어있지 않은 그냥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적 학문에 불과해. 뭐 이렇게 수학적 계산 열심히 하고 자빠졌습니까? 먹고 살기엔 도구 수단적 학문에 불과해, 그런 것들은. 이해되죠? 우리나라 교육은 썩었어, 내가 볼 때. 영어 수학이 중시돼. 뭐 얘기하는 거야? 남의 나라 말 졸라게 열심히 하고 계산 잘하는 애 그렇게 열심히 못 뽑아서 한다리야. 외국은 안 그래. 유럽 같은 데는 철학이죠, 철학. 역사와 철학이죠. 대학 입시는 그걸로 봐요. 역사, 철학, 아예 교수하고 둘이 앉아갖고 1대1로 대화한다니까요. 그걸로 학생을 뽑아요. 이해됩니까? 본질의 학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알았지? 좀 있으면 이런 논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거고 바람직한 인간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란 말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그냥 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우러나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외부적인 관습이 그러니까 법이 그러니까 교육 제도가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묻어서 어떤 행동을 했다. 이런 것들은 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아. 그러면 칸트가 볼 때 도덕적 행동이란 어떤 행동이어야 돼? 이성적 판단에 근거해서 갖는 순수한 의무감에 근거한 절대적 행동. and 남이 시키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마음에서 스스로가 구속하고 스스로가 우러나는 행동이어야 돼. 그래서 인간의 도덕적 행동의 과정을 보면 이렇다고. 칸트는 절대 선이 분명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선의관념이 분명 절대적으로 존재해. 이거를 인간만이 유일하게 인식할 수 있지. 뭐가 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알아야? 무슨 이성? 그렇지. 도덕적인 판단 능력, 실천 이성을 인간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거든. 제발 실천 이성 좀 교육을 통해서 형성하지 마세요. 이건 교육을 통해 형성하는 게 아니고 타고나는 거야. 니네 다 갖고 있어. 칸트가 볼 때. 알겠습니까? 사람 죽이면 돼요, 안 돼요? 너 이거 배워서 한 거야? 안 배워도 다 알아, 사람은 누구나. 알겠지?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죠? 뭐 넌 생각이 달라? 그거 봐. 그죠?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실천 이성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교육을 통해 길러지고 이런 거 아니고요. 선천적으로 뭐 하는 거야? 타고나는 거야. 누구나. 그래서 사람은 타고나는 실천 이성으로 그냥 알아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직관적으로 그냥 딱 보면 그냥 안다니까요. 알겠죠? 거짓말 빨갛죠? 그죠? 약속을 지키는 거 파랗죠? 아니야? 약속은 어겨야 돼? 아니야. 지키는 거 당연히 맞지. 이렇게 딱 생각된다고. 퍼르. 그죠? 이해됩니까? 직관적으로 그냥 안다는 거야. 그러면 인간은 실천이성으로 인식한 절대선의 관념에 근거해서 뭐 합니까? 마음속에 이런 건 해야지, 이런 건 해선 난 하지 말아야지. 마음속에 스스로가 많은 행동 규범들을 스스로 세우게 된다고. 실천이성으로 인식한 선의 관념에 근거해서 말이지. 말뜻 이해됩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두 글자로? 준칙 또는 경륜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남이 시켜 세우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가 자율적인 의지에서 우러나는 거지. 스스로가 세우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가 세우는 행동 규범들인데 이런 규범을 스스로가 마음속에 새기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해? 그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의무의식 같은 게 생겨나. 됐습니까? 그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선의지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선의지.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 근데 내가 뭐 했어?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난 이런 건 반드시 하기로 내가 옛날에 했던 다짐이 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어렵더라도 예전의 다짐을 지키려고 하는 의무감 같은 게 마음속에 든다니까.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땐 스스로 뭐해? 막 자책감을 느끼고 막 그래. 알겠죠?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속하는 스스로의 다짐, 준칙, 경륜로 인해서 갖게 되는 순수한 의무감을 뜻해. 이것에 따라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뭐라고 부른다? 도덕적 행동이라고 부르게 된다. 됐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칸트가 볼 때 인간은 어때?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야. 남이 시키지 않아도 혼자 선을 인식하고 스스로 다짐하고 그것으로 인해 의무감을 갖고 스스로 행동해. 여기에 어긋났을 때 남이 시킨 것도 아닌데 지가 세운 의무감에 위배됐을 때는 혼자 막 죄책감 느끼고 막 혼자 괴로워하고 막 그런다니까. 남이 시키지 않아도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칸트가 볼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자율적인 도덕 주체가 바로 누구다? 이게 바로 누구냐면 인간이야. 그 누구도 인간을 따를 수 없어. 알겠죠? 인간을 이길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인격은 어때? 존엄하지. 그 어떤 것보다 존엄하지. 이해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기했죠. 칸트는 나중에 뒤에 자연과윤리 파트에 나올 거야. 그때 또 네가 언제 가르쳤어 그러고 쳐다보지 마. 알겠죠? 너 안 했는데 이 새끼야 막 이러고 쳐다보지 마 좀 제발. 이 사람은 자연, 인간 이외의 다른 대상 중에 인간과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는 존재가 있어 없어? 존재하지 않아. 인간은 그 어떤 존재보다 고교라고 우월해. 알겠죠? 인간 중심주의적 사상가야. 그래서 알겠습니까? 왜 현대사상가 중에 왜 있어? 뭐 싱어네, 뭐 레건이네, 뭐 테일러네, 뭐 슈바이처네, 뭐 아니면 레오폴드네 막 이런 사람들 나올 거야 좀 있으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
인간만이 다른 어떤 존재보다 고결하고 존엄하다는 그런 인식을 버려야 된다. 인간 이외의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태계 전체로 인간과 대등한 도덕적 지위의 대상을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칸트는 족가락을 해 거기에 대해서. 알았죠? 개소리 떨지 마. 알겠죠? 어디 인간과 비교를 해 애들을. 알겠죠? 그렇단 말이야. 아, 알았나? 좋아요. 그래서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자예요. 오케이. 씹어야지 말을. 어른이 말을 하면 새끼들이. 나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준칙과 경륜이 있잖아. 어? 여러 준칙 경륜이 있거든. 근데 모든 준칙이 모든 경륜이 순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행동규범 다짐들 중에는요, 순선한 것이 아닌 것들도 있어. 꼭 순선한 선해관념의 근거에 세워지지 않은 것들도 있다고. 이해돼야 안 돼요? 되죠? 어떤 거 있을까? 나는 절대 생얼로 밖에 나가지 않을 거야. 막 이런 거. 이해됩니까? 나는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겠어. 그 나에게 이익이 되지도 않는 일에 괜히 개입했다가 한번 뭐 한 거야. 호되게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는 거지. 그 나한테 이익도 안 되는데 괜히 나서가지고 괜히 그 문매 맞고 나 이런 거 안 할 거야. 이제 나하고 상관없는 일, 나의 이익에 관련 없는 일은 나는 무조건 모른 채 하고 살 거야. 알겠죠? 야, 이런 것들도 순선한 선해관념의 근거에 세워진 걸까?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많은 행동규범들, 준칙 경륜들 중에서는 순선한 선해관념의 근거에 실천이성으로 인식한 선해관념의 근거에 세워진 순선한 경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단 말이지. 그럼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많은 행동규범 준칙들 중에 순선한 규칙, 순선한 어떤 그 준칙 경륜이 무엇인지를 잘 가려내서 그것을 지키며 도덕적 존재가 되어가면 되는 것이거든. 이해가 됩니까? 가릴 수 있어야지. 순선한 준칙 경륜이 무엇인지 가릴 수 있어야지. 그걸 보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아, 눈 피해요. 보다 뭐 있어?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 명령 있잖아. 난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건 하지 않을 거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도덕 명령 있잖아. 그 명령이 갖고 있는 명령의 형식을 들여다보라는 거야. 뭘 보라고? 명령의 형식을 들여다보라고. 처음 하는 이 느낌은 뭐죠? 도덕 명령의 형식을 들여다보라고, 이 잡것들아. 알겠죠? 근데 도덕명령의 형식은 두 가지 형식이 있거든. 하나는 가정어를 가지고 있는 형식이 있어. 도덕명령 자체가 순수한 목적으로서의 명령이 아닌 것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령 형태. 쉽게 말하면 앞에 가정어가 있는 거죠. 뭐뭐 하려면 뭐뭐 해라. 뒤에 있는 뭐뭐 해라 도덕명령은 뭐인 거야? 앞에 있는 뭐뭐 하려면 이걸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령에 불과한 거죠. 그 자체로 목적인 순수한 의무감의 명령이 아닌 거죠. 이런 명령을 뭐라고 부른다? 알아요? 뭐라고 부른다? 가언명령이라고 한다. 다시 뭐라고? 가언명령. 영어로 if 구문. 지랄 떨고 있네, 그죠? if 구문. 알겠죠? 가언명령이란 말이야. 가언명령은 어떤 형식을 띠고 있는 명령입니까? 뭐뭐 하려면 뭐뭐 해라의 형식을 띠고 있는 명령이란 말이지. 알겠습니까? 내 자식에게 효도받고 싶거든. 나부터 먼저 효도해야지. 내가 내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이게 도덕명령인데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내 자식에게 효도받으려면. 쉽게 말하면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이거는 뭐야? 그 자체로 목적이야? 아니면 내 자식에게 효도받기 위한 수단이야? 수단이 돼버린 거죠. 이런 형태의 가정되어 있는 명령은, 이때의 도덕명령은 순수한 명령이야? 아니면 수단으로서의 명령이야? 이건 수단적 명령이야. 목적 그 자체로서의 명령이 아니란 말이야. 순수한 의무감의 명령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이거는 절대적 명령이야? 상대적 명령이야? 상대. 왜? 자식이 없으면 뭐 안 해도 돼? 효도 안 해도 된다는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자식 없으면 효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내 자식에게 효도받으려면 효도해야지? 이 말은 자식 없으면 효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아, 나 효도하기 싫어. 자식 안 할래. 이런 얘기도 되는 거야.
말뜻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명령은 어때? 수단으로서의 명령이고 순수한 의무 명령도 아니고 상대적인 명령이야. 알겠죠? 이런 거 말고 어떤 명령이어야 돼? 정언 명령이어야 돼. 돼요? 돼요, 안 돼요? 앞에 뭐가 없는? 가정된 말이 없는. 그냥 뭐만 존재하는? 뭐뭐? 해라만 존재하는. 아까 그거 정언 명령으로 바꿔봐. 뭐야? 효도해라. 그냥 효도해라. 무조건. 효도는 실천 이성이 알려주는 순수한 의무니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효도해라. 알겠죠? 돼요? 굳이 붙인다면 그런 말을 붙이는데 그냥 이 효도해라 자체가 뭐인 거야? 순수한 의무 명령이고 그 자체로 목적인 명령이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런 명령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아니에요. 내가 힘든 상황이 됐든 자식이 있는 상황이 됐든 알겠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무조건 효도는 해라가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명령이 아니죠. 이런 명령이 어때요? 절대적인 명령이고요. 순수한 의무에 의한 명령이고요. 순수한 동기에 의한 명령이에요. 이런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고 살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좋아요. 우리는 정언명령적인 판단을 내릴 때 이 명령이 정언명령의 명령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판단할 때 각자 개별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주관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관주의적 윤리관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왜? 도덕적 선악은 뭐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마음속에서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니까 주관주의적 윤리관이라고 부르죠. 직관주의적 윤리관이라고도 해요. 뭐라고도 한다고요? 무슨 얘기야? 선악은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한다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선생님 때리면 돼요, 안 돼요? 그죠? 바로 알잖아요. 알겠지? 그냥 직관적으로 딱 알아요. 실천이성으로 그냥 본다니까요. 알겠죠? 직관주의적 윤리관, 주관주의적 윤리관 각자 마음속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생각해봐. 사람들은 각자 마음속에서 주관적으로 정언명령적 판단을 내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새기는 준칙 경륜은 모두 다 다르겠죠. 또 끄덕인다. 저번 시간 했던 거 그대로 지금 물어봤는데 야, 절대 선의관념은 그냥 말 그대로 절대적인 관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이성으로 바라보는 선의관념은 하나야. 각자 바라보는 선의관념이 다르냐? 사람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려운 이웃은 짓밟아야 돼요? 도와야 돼요. 너는 달라요, 생각이? 우리가 실천이성으로 바라보는 절대 선의관념이 하나란 말이야. 각자 주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하나의 관념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주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어때? 모두 정언명령은 같은 명령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 마음속에. 이해돼요? 알아듣겠죠? 칸트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정언명령들 중에 사람들은 다 비슷한 정언명령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데 정언명령들 중에 이 두 가지 정언명령은 반드시 지켰으면 하는 두 가지가 있었어. 그걸 1경률, 2경률이라고 부르죠. 기억나요? 칸트의 제1경률 뭐 있었죠? 내로남불하지 마라. 보편주의 정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보편주의 정식. 뭐 돈가스 정식이 아니고 이 새끼들아. 알겠죠? 보편주의 정식. 말 그대로 보편주의 정식은 이거야. 내 의지의 경륜이 언제나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맞게 하라. 다시 뭐라고? 내 의지의 경륜이 언제나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맞게 하라. 보편적인 법으로 제시해 모두에게 적용해도 아무 무리가 없는 경률인지 네 마음속의 경률들을 항상 살펴보라. 너에게만 관대한 준칙을 세우려 하지 마라. 이해돼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사람들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자기한테만 관대해요. 남들한테 대할 때는 지는 막 이런 마음 들 때 많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경률이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 의지의 경륜이 언제나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맞게 하라. 이게 보편주의 정식이고요. 두 번째가 뭐 있었죠?
힌트. 인격주의 정식. 뭐라고요? 인격주의 정식. 이게 뭐죠? 수단으로만 돼야지. 뭐를? 개를? 인간을. 그죠? 어떤 인간? 남? 나는 빼고? 나 포함한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인간을 동시에 동시에 수단으로만 사랑해야 돼? 어? 목적 동시에 목적으로 돼야 돼. 수단으로 돼야지. 수단으로만 돼야지는 말라. 다시 뭐라고? 나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인간을 최소한 동시에 목적으로는 돼야 돼. 오로지 목적으로 대하는 거 너무 좋죠. 그러기는 어려워요. 부모님이나 하는 거야 그건. 알겠죠? 최소한 동시에 목적으로는 대할 수 있어야 돼. 그러되 수단으로만 대하는 건 하지 마라. 알겠죠? 이게 인격주의 정식이었죠. 이해돼요? 윤서야 해봐. 뭐라고? 사람을 어떤 사람? 수- 남? 나 포함. 그러니까 상대 나 포함. 이렇게 해줘야 돼 꼭. 나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타인에게나 인간을 목적으로 오로지 목적으로만 대해라. 아니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수단으로만 안 대하면 목적으로만 대해라. 아니요. 그럼 음 너 동시에 목적으로 대해야 돼 말 때 까먹은 거야? 동시에 목적으로. 최소한 수단이자 동시에 목적이자 이 두 개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대하는 경우들 이것까지는 괜찮다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목적으로는 돼야 돼. 수단으로만 돼야지는 말라. 알겠죠? 그게 인격주의 정식이죠. 이해됩니까? 얘들아, 이 정도 말들은 머릿속에 좀 넣어두셔도 좋아요. 알았지? 그 대학자 칸트가 한 얘기야. 영어 단어 외우는 거 그만하시고 이거부터 넣으세요. 사람부터 냅시다. 무슨 파파고가 되려 그래. 솔직히 니들이 아무리 백날 지랄해봐야 파파고 반도 못 따라가. 내 말 맞아 틀려? 맞지? 좀 있으면 곧 극복할 것 같더만. 그지? 응? 나봐. 그래서 인격주의 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나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인간을 최소한 동시에 목적으로는 돼야 돼. 수단으로만 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인격주의 정식입니다. 알겠지? 이 두 가지의 경륜을 반드시 지켰으면 하는 게 누구였어? 칸트였지. 그리고 최소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최소한 동시에 목적으로 대할 수만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이상사회를 꿈꿨죠. 모두가 최소한 동시에 서로를 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 세상을 칸트는 뭐라고 불렀다? 목적의 왕국이라고 불렀다. 뭐라고 불렀다? 목적의 왕국이라고 불렀다. 내 말 이해됩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칸트는 도덕과 행복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죠?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선 도덕적으로 살아야만 한다. 오케이. OX. 행복하기 위해선 도덕적으로 살아야만 한다. 틀려요. 알겠죠? 이건 틀려요. 행복할 수 없어도 도덕은 행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두 개는 별개로 판단해야 돼요. 행복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이해돼요? 바꿔 얘기하면 그런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 도덕적으로 살렴. 그 무슨 얘기야? 너가 행복할 수 없다면 도덕적으로 살지? 안 해도 된다는 꼬라지가 되는 거야 이거. 그리고 도덕은 뭐가 되는 거야? 너의 행복을 위한 수단화 돼버리는 거거든. 말뜻 이해되냐? 도덕은 그딴 식이 되어서는 안 돼. 내가 행복할 수 없어도 내가 죽어나가는 한이 있어도 도덕은 무조건 지키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두 개는 어떻게 판단해라? 별개로 판단해야 된다. 절대 연결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가능하다면 뭐 하는 게 좋아요? 행복하면서 도덕적일 수 있으면 최고 좋긴 하죠. 근데 행복할 수 없어도 도덕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연결시키려고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행복은 추구할 만한 것. 다시 뭐라고? 추구할 만한 것. 도덕은 뭐야? 해야만 하는 것이야. 해야만 하는 것. 이해됩니까? 돼요, 안 돼요?
지문이야. 칸트는 행복과 도덕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행복과 도덕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OX 나으나? X. 왜요? 양립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동시에 존재. 같이 서 있다. 설립자니까 두 개가 같이 서 있다.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아니 행복하고 도덕적일 수는 없는 건가? 아니 가능하긴 하다고요. 그러면 좋긴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행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도덕을. 행복하고 도덕적일 수도 있긴 하죠. 근데 행복할 수 없어도 도덕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연결고리를 지어서 생각하려고 해서는 안 돼. 근데 가능할 수 있으면 두 개가 가능할 경우도 있고요. 가능할 수 있으면 최고 좋긴 하죠. 칸트가 볼 땐. 이해돼 안 돼요? 칸트는 무슨 뭐 변태예요? 알겠죠? 뭐 고통을 즐기게 그런 건 아니죠. 행복하면서 뭐 그 도덕적일 수 있으면 최고로 좋아요, 이 사람도. 알았죠?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고요. 가능한 경우들도 있죠. 근데 가능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행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은 행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뭐 행복을 위해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딴 식의 논리로 전개하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다음. 인간의 동정심과 같은 감정이 있잖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 여기에 대해서도 칸트는 이야기합니다. 동정심이라는 마음, 불쌍한 사람을 어여삐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어여삐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때요? 이거는 도덕의 근거라고 보지는 않아. 도덕적 행위를 이끌어내는 도덕의 근거다라고까지 보지는 않아. 도덕의 근거는 항상 뭐여야 돼? 감정이 아니라 뭐여야 된다고? 실천이. 이성이어야 된다고. 불쌍한 감정으로 돕는 건 상대적이라고 얘들아. 내 상황에 따라 불쌍했다 안 불쌍했다 하는 거거든. 이해돼요? 근데 이성적 판단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려운 이웃은 뭐 해야 돼? 이성적으로 판단해봐. 도와야 돼. 이해돼요? 알겠죠? 쟤 불쌍해? 아니 안 불쌍한데? 야 왜 안 불쌍해? 어제까지 불쌍하다 그러더니 오늘은 좀 별로 감정이 안 동하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사람을 보면 이성적으로는 어때? 저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어려운 이웃은 돕는 게 맞지. 이거는 일단 떨어지는 말이거든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도덕적 행동의 근거는 항상 이성이어야 해요.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동정심을 나쁜 거라고 보진 않아요. 선한 존재로 인간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선한 소질 정도는 된다라고 봐요. 권장도 하고요. 이해됩니까? 하지만 이런 감정의 근거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막 도덕적이라고 막 추앙하진 않죠. 이해돼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내가 션 이혜영 부부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줬잖아. 칸트는 그렇게 안 좋아한다고. 남을 돕는 건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알겠죠? 그럼 기분 안 좋아지면 그때부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건. 뭔 얘기인지 알겠죠?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정리됐죠? 칸트는 지금 보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집니까? 항상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죠. 거짓말은 무조건 악이에요. 효도는 무조건 선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물론 도덕적 가치가 있는지는 동기를 갖고 좀 더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알겠죠? 행위 자체의 선악은 이미 분별이 되어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적 진리관, 절대적 윤리관이란 말이에요. 옳고 그름은 절대적으로 고정돼 있어.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되지 않아. 되십니까? 다음, 도덕은 순수한 의무로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다른 어떤 쾌락 증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순수한 의무로 하는 거예요. 뭐 쾌락 증진을 위한 도구, 수단 이런 식으로 도덕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적 행동을 해야 된다면 뭐 많은 사람들의 쾌락 증진, 나의 쾌락 증진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 의무로 하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로. 이해됩니까? 무슨 론? 의무론이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되죠? 결과가 중요할까요? 동기가 중요할까요? 동기 같은 건 따지지 않아요. 오로지 뭐만 따집니까? 결과. 얼마나 많은 쾌락 증진의 값, 행복 증진의 값을 냈는가? 결과만이 오로지 중요해요.
아, 알았나? 저번 시간 마지막에 내가 요 얘기 했었어. 맞춰봐. 의무에 맞는 행위는 모두 도덕적이다. 의무에 맞는 행위는 모두 도덕적이다. OX. 왜요? 의무에서도 의무에 맞는 행위 중에 도덕적이지 않은 아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죠? 의무에서 비롯되지 않은 경우야. 의무감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경우. 이게 맞는 법이야. 잘 봐요. 칸트가 볼 때 인간의 의무에 의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가 있고요. 어떤 게 인간의 의무에 부합하죠? 효도. 니네 실천 이성이 없냐? 빨리 판단 좀 해봐. 약속 이행. 약속은 지켜야죠. 뭐 생각이 다른 거야? 약속은 막 어겨도 되는 거야? 아니죠. 내가 한 약속은 지켜야죠. 또. 이웃 돌보 맞아요. 이웃 원조, 돕기, 남을 돕는 거, 원조. 이해됩니까?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의무에 부합해요. 반면에 인간의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거. 돼요? 어떤 게 있죠? 인간의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거? 살인 살인. 뭐 끝난 거야? 절도. 거짓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이해됩니까? 근데 인간의 의무에 맞는 행위를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어. 효도를 했어. 그럼 인간의 의무에는 맞긴 한 거야. 근데 그냥 순수한 의무감으로 한 경우가 있고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그 자체로 마땅한 인간의 도리니까 무조건 하는 거야. 이런 순수한 의무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 자식한테 효도받으려면 나부터 본을 보여야 저 새끼도 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 효도를 했으니까 일단 의무에 맞긴 한 거지만 근데 어때? 의무에서 비롯돼 나오는 게 있고요. 순수한 의무감에서 비롯돼 나오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게 있죠. 아,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의무감에서 비롯돼 나오는 행위가 있고요. 됩니까? 이것과 무관하게 나오는 게 있죠. 의무감과 무관하게 나오는 거. 순수한 의무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약속은 인간의 도리야. 무조건 지키는 거야, 약속은. 무슨 일 있어도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켰을 때 그게 순선한 거지. 이게 도덕적인 거지. 약속을 지키긴 했어. 그 의무에 부합되긴 하죠. 인간의 의무에는 맞는 거니까. 알겠죠? 근데 뭐 한 거야? 저 새끼 나중에 내가 좀 쓸모 있는 친구인데 저 나중에 내 돈이라도 받고 내 신뢰를 지금부터 쌓아놔야지. 함부로 쟤한테 내가 약속하고 이러면 안 돼. 난 제 신뢰 필요해. 알겠죠? 이러고 지킨 거야. 알겠죠? 일단 약속을 이행했으니까 어때? 인간의 의무에 맞는 행위이긴 해요. 알겠죠? 근데 순수한 의무감에서 비롯돼 나오는 건 아니죠, 이건. 이해돼요? 아, 알아듣겠죠? 야, 근데 사람을 대할 때 말이야. 친구들한테도 이게 좀만 지나봐. 다 보여. 어떤 친구인지가 보인다고. 근데 그 친구를 보기 전에 너희들부터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좀 갖춰봐. 알겠죠?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다. 보통 이런 거를 우리는 구분 다 하고 있는데 모른 척 하는 거야. 정확하게 개념화 시키지 못할 뿐이지 다 하고 있다고. 보통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는 친구를 뭐라 그래? 진정한 친구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이해돼요? 좋아요. 그러면 칸트가 볼 때는 어때요? 의무에 맞는 행위라고 다 도덕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의무에서 비롯되는 행위, 이런 의무감에서 비롯되어서 나오는 행위들은 이건 도덕적이죠.
이해되나? 알았지. 내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오류냈던 거 내가 얘기해 줬죠? 의무에 부합하는 의무에 맞는 행위여야만 도덕적이다. 다시 뭐라고? 의무에 맞는 무슨 수업을 하면 다 어디서 무슨 뭐 내가 휘발성이야 뭐 이렇게 휘발성이야 뭐야 이게 의무에 맞는 행위여야만 도덕적이다. 다시 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OX야 그럼. O야 X야? 오. 5가 된다고. 기본적으로 도덕적 행동은 요거거든. 요게 도덕적인 거거든. 그러면 의무에 부합되는 요 안에 범주에는 들어 있어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무에 맞는 행위에는 속해야만 도덕적이다 이런 의미라서 맞는 복이라고. 근데 이거 이렇게 써놓고 지가 말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알겠지? 이거 틀린 걸로 냈었죠. 이거하고 같은 복이래. 미친. 알겠죠? 한국말 못하는 거야 지금? 그지? 이해돼요? 지금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이런 논리 구조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논술을 하든 면접을 하든 토론을 하든 하십니다. 알겠죠? 말귀를 못 알아보는데 뭔 대화를 하냐고. 알았지? 좋아요. 이게 저번 시간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이었고요. 이제 오늘 내용 좀 들어갈게요. 똑같이 읊어낼 수 있을 때까지 만드시라고. 학교에서 열심히 뒤에 부분만 나갈 거예요. 의미 없어. 뒤에 거는 그냥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야. 이 논리 구조만 잘 짜고 있으면. 자, 두 번째로 누굽니까? 공리주의입니다. 무슨 주의? 공리주의. 공리주의를 폈던 대표적인 사상가는 벤담, 밀 이런 사람들이야. 제레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어디 사람이 이게? 야, 제레미, 존 스튜어트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 이런 성을 가진 애들. 토마스 프란시스, 제레미, 데이비드 다 영국이야, 이 자식들아. 어디라고? 영국이야, 영국. 알겠지? 영국 사람이야, 영국 사람. 제레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전부 누구야? 영국 사람들이야. 영국에서 발달된 학문, 철학이야, 이게. 영국은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기본 기준으로 삼고 막 그래. 알겠지? 이런 공리주의적 경향성이 매우 크죠? 차려! 공리주의는 기본 바탕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옳고 그름의 선악을 뭐로 분별해요? 쾌락을 얼만큼 늘려냈는가로 분별해요. 기본적으로 쾌락주의적 사고를 바탕에 가지고 있어요. 쾌락주의가 뭔데요? 윤서야, 너는 왜 대학 갈라 그래? 너 왜 대학 가려고 그러냐고. 취업하려고. 취업은 왜? 돈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돈 벌어서 먹고 살아요? 그럼 너는 먹고 사는 목적으로 살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며. 저. 근데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돼요? 아니요. 좀 더.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또 좋은 집, 또 내가 좋아하는 남자도 만나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다 뭐야? 널 뭘 쫓고 있는 거야, 지금? 쾌락. 그래, 네가 쾌락주의야. 솔직히 니들은 달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쾌락주의적인 수준을 넘지 못해. 오늘부터 좀 넘어서세요. 쾌락주의는 되게 간단해. 니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대로라니까. 야, 선하게 뭐 별거 있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선 아니야? 아니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악이지 뭘. 맞지? 사람들은 다 똑같이 뭘 좋아하냐? 그러니까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야?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맞아요, 틀려요? 예쁜 옷 마음껏 입고 다니고 싶은데 마음껏 다니는 거 이런 거 아니야? 다 뭘 쫓아 사람은? 쾌락을 쫓아. 쾌락을 좋아한다고. 뭘 싫어하지? 배고픈데 먹을 것도 없고 이런 거 싫어하지. 또 집도 막 좁고 허름하고 막 바퀴 나오고 막 이런 거 싫어하지. 왜? 고통스러우니까. 아, 맞아요, 틀려요? 맞지? 간단해. 사람들은 뭘 좋아해? 쾌락을 좋아해.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라고? 선이라니까. 사람들은 뭘 싫어해? 고통을 싫어해.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악이지 뭐. 이해가 되냐? 물론 이거 메타윤리학자들이 졸라 까긴 했는데요. 야, 사람들은 다들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해. 이건 사실이잖아. 근데 이거로부터 가치 도출하는 게 말이 돼, 빙신아? 알겠죠? 메타윤리학자한테 열려 까이긴 했죠. 그죠?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이런 자연스러움 속에서 선악을 분별해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쾌락은 좋아하니까 선이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이건 선인 거지. 고통은 다들 싫어하니까 악인 거야. 알겠죠? 돼요? 그럼 어떻게 살면 돼? 바람직한 삶, 올바른 삶은 어떤 삶이야? 아, 쾌락 증진을 하며 사세요. 그게 선이지 뭘. 그게 정의로움이고 그게 바람직한 삶이지 뭐. 이해돼요? 아, 돼요 안 돼요? 그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쾌락 증진이 곧 선이니까 쾌락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선이라 하고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선이라 하자. 알겠지? 이게 쾌락주의야. 아, 알아듣겠냐? 되지. 근데 사람들이 느끼는 쾌락은 사람들마다 다 같아 달라. 달라. 다르다고. 그러면 내가 느끼는 쾌락의 증진만을 가지고서 선을 말해버리면 내 쾌락 증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쾌락을 줄이는 경우들도 존재하거든. 예를 들면 홍어 좋아해? 홍어. 그냥 네 발가락 냄새나. 홍어. 아, 발가락에서 그런 냄새가 나는구나. 어때? 나은이. 싫어해? 그지? 난 좋아한다고. 내 여기서 홍어를 꺼내놓고 먹어. 그러면서 막 홍어 냄새 풀풀 풍기면서 수업한다고. 알겠죠? 나는 뭐 하니까? 쾌락이 오니까 이게 선이니까. 이거 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거야. 아니,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각자 자신의 쾌락을 위해 바람직한 그게 선이니까 그런 삶을 다들 사세요. 그게 선이고 정의예요. 각자의 쾌락을 위해 각자의 정의와 각자의 선을 위해 쾌락 증진을 위해 각자들 그렇게 자기 쾌락을 위해 사세요. 이거는 뭐야? 그냥 겉으로 볼 땐 언뜻 좋아 보이지만 사람들끼리 나의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의 쾌락을 줄이는 경우들도 막 나와 버리거든. 이해됩니까? 다음. 이런 건 어때? 이재용 있죠? 재산이 얼마나 될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10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니네 10조 원이면 감이 오냐? 100살까지 산다고 치자. 알겠죠? 100살까지 산다고 치자. 그러면 10조 원이야. 그죠?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써야 돼? 다 쓰려면 1000억씩 써야 돼. 1000억.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써야 되지? 1년이면 며칠이야? 그렇지. 그지? 한 하루에 2억 5천씩 써야 돼. 이해돼요? 근데 중요한 건 계속 불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매년 1조 원씩 불어난대요, 돈이. 아, 나 옛날에 그거 아직 생각나. 그 혹시 저거 봤나? 그 현빈하고 하지원 나왔던 시크릿 가든. 거기 보면 이제 그 하지원은 집에서 막 이렇게 허드렛이라는 애로 나오고 현빈은 막 갑부집 어떤 2세로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맨날 하지원을 약 올려요. 그러면서 거기서 현빈이 막 물어본다고. 야, 너 통장에 얼마 있어? 그랬더니 하지원이 잠깐만 한 500 정도 있을걸요? 그랬더니 뭐래? 현빈이? 그게 너와 나와의 차이야.
그게 계산이 되니 말한다고 약 올리면서 하루에도 돈이 계속 무슨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막 불어나는데 그게 계산이 된단 말이야. 그게 너하고 나하고의 차이야 말면서 약 올린단 말이야. 알아듣겠죠? 재용이가 딱 그런 야 하루에 2억 5천 맨날 쓰라 그러면 이거 고문이에요. 너네 하루에 2억 5천 쓰려면 진짜 부지런해야 된다. 아침에 진짜 일찍 일어나야 된다. 2억 5천 이거 어떻게 쓸 거야 하루에 2억 5천을. 뭔 얘기인지 알겠죠? 야 이재용한테 한 10억쯤 뺏었어. 다시 뭐라고? 10억쯤 뺏었어. 그럼 고통이 있을까? 에이, 없진 않죠. 재용이도 그럼 여기저기 막 뿌리고 다니냐 재용이가? 그 10억 뺏어가봐. 그럼 재용이 뭐라 그래? 진짜 서운함이 있죠 걔도. 이해되죠? 물론 한 1,000억 뺏어가면 더 고통이 크게 나겠지만 10억 정도면은 약간의 고통이 있겠죠. 타격이 살짝은 있겠죠. 이해돼요 안 돼요? 근데 이 10억을 뭐 했어? 가난한 1만 명의 사람들한테 나눠줬어. 한 사람당 한 100만 원씩은 돌아가겠네요. 이해됩니까? 알겠죠? 여기서 늘어나는 쾌락이 얼마나 클까? 어마어마하겠지 이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거의 막 눈물을 막 그냥 그죠? 이해돼요? 펑펑 울면서 막 감사하다고 뭐 머리를 조아리면서 받을 거야. 얼마나 기쁨이 크겠어. 이게 이거 10억 뺏어봐야 고통 얼마나 커집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러면 약간의 고통을 주고 엄청난 쾌락 증진을 가져온 거니까 이런 건 선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쾌락 증진을 선이라 하고 고통이 느는 건 악이라 하고 이렇게 규정하되 그래서 각자의 쾌락을 쫓는 삶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선이라 말하고 각자의 쾌락을 위해 사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개인적 쾌락주의를 좀 넘어섭시다. 사회적 차원에서 무슨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내가 느끼는 쾌락과 고통, 타인이 느끼는 쾌락과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해서 다시 한번 내가 느끼는 타인이 느끼는 이 쾌락 고통을 어떻게 하라고? 동등하게 고려해서 시그마 더했을 때 최대값을 낼 수 있는 행위를 선이라 합시다 우리. 그래서 사회 전체적 쾌락이 느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며 그런 선을 향해 나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공리주의야. 그래서 쾌락주의 플러스 뭐야? 이익평등 고려 원칙이 접목된 거야. 다시 뭐라고? 이익평등 고려 원칙. 이해돼요? 돼요 안 돼요? 이익평등 고려 원칙이 무슨 얘기야? 내가 느끼는 쾌락과 고통과 타인이 느끼는 쾌락과 고통을 모두 동등하게 고려해주자.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이란 어떤 거다? 시그마 개개인의 쾌락 고통 이걸 다 더하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 값이 뭐 할 수 있는? 최대값을 낼 수 있는 이거를 뭐라고 보자? 이 행위를 선이라고 보자. 이해 안 됐어요? 됐죠? 개인적 쾌락주의는 조금 넘어서서 나와 남들 우리 모든 인간들 내 주변인들이 다 함께 느끼는 쾌락 고통을 다 더했을 때 이 값을 최대값으로 낼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선이라 고 그런 걸 도덕이라고 규정해서 사회 전체 쾌락의 증진의 시대 이런 쾌락의 시대 그런 선의 시대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공리주의야. 알았지? 여기서 나오는 명제가 뭐야?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주는 것이 선이다. 이 명제야. 공리주의의 최대 명제.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주는 것이 선이다. 이해 안 됐어? 됐지? 자, 볼게. 초창기 때 공리주의자들은 매번 계산하라 그랬거든. 뭐라고? 매번 계산하라 그랬어. 그래서 쾌락 계산 기준도 막 마련해요. 모두 마련한다고요? 쾌락을 계산할 수 있는 쾌락의 계산 기준
7가지를 제시하기도 했어. 이거 제시한 사람이 벤담이거든. 이 7가지 기준에 따라 쾌락을 다 계산하라 그래서 쾌락 고통을. 강도, 지속성 막 이런 걸 갖고 계산하래. 알겠습니까? 돼요? 그래서 이걸 갖고 계산해서 최대값을 낼 수 있는 것을 선이라 보자. 매번 행위 시마다 이걸 다 계산하고 우리는 행동하면 된다. 이 얘기야. 아, 알았냐? 나 봐봐. 이건 선일까요? 악일까요? 이재용과 선. 구나은이 결혼합니다. 선이야? 악이야? 왜? 아 잠깐만. 참고로 이재용은 호랍이에요. 이혼했어. 부인 없다. 지금요? 네. 이혼한 지 오래됐어요. 선. 그래요? 응. 선이야? 뭐 해봐야 돼? 계산. 계산해봐야 돼. 먼저 나은이가 느끼는 쾌락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야 근데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플러스야? 그래 나은이 플러스 얼마? 몇 가지 있는데요? 플러스 대략해 1억? 1억. 1억 플러스 1억 그래 재용이 빨리 보내버리고 그 짓은 내가 다 차지해야지 뭐 이런 거죠 그죠? 맨날 음식 짜게 해가지고 고혈압 걸려 빨리 뒤지게 하고 그죠? 어쨌든 1억 재용이는 어떨까요? 플러스 한 100억쯤 되겠죠. 쥐가 어디서 그죠? 돼요 안 돼요? 60 넘은 호랍이 주제 그죠? 쥐가 어디서?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은이 엄마 어떨까요? 플러스. 플러스 네. 1억. 1억? 나은이 아빠 플러스. 최소한 아빠는 마이너스다 이년아. 아빠는 아마 죽인다 그럴걸. 아마 어디서 기관 좀 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 경호원들 다 죽여버린다고. 그리고 결국에 이 대빵까지 죽인다고 막. 알겠죠? 돼요? 아빠는 마이너스 한 1억쯤 되겠죠. 됩니까? 재용이 딸들이 있거든요. 아들도 하나 있고요. 얘네들은 어떨까요? 플러스. 플러스라고요? 쥐보다 나이 어린 엄마가 새로 생기게 생겼는데 지금? 거기다가 지금 재산 분할도 여기가 먼저 받아가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한 100억쯤 되지 않을까 여기? 셋 다? 맞아요 틀려요?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우리 아라는 어때? 네 친구가 삼성가의 사모님이 되신대.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야 이년아? 너한테 지금 계열사 하나라도 오지 않겠냐? 왜 마이너스야? 네 친구 남편이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라는데? 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뭐가 된다고? 아, 네가 이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야 이년아, 이거 경쟁하고 있냐 이년들아, 알겠죠? 어쨌든 너가 될 수는 없는 거고, 그 뭐 안 되는 거보다 낫죠. 생판 모르는 사람 되는 거보다 낫지 뭘. 그지? 나은이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어디, 그죠? 이사 자리라도 하나 받을 수도 있고, 그죠? 왜 그 정도로 만족이 안 돼? 만족해요. 그지? 한 플러스 한 100억 되겠죠? 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계산을 이런 식으로 쭉 해봐야 된단 말이야. 지금 보니까 어때? 마이너스가 좀 많이 커 보이죠? 됩니까? 이건 악이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러면. 내 말 이해됩니까? 이런 걸 계산해야 된다는 거지. 매번 계산하라 그래요. 아, 알겠습니까?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A 정책, B 정책, C 정책 세 가지 정책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A 정책을 시행했을 때 사람들의 어떤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과 고통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알겠죠? 다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B 정책, C 정책을 다 계산해봐야 된다. 그리고 최대 쾌락값을 낼 수 있는 것을 우리 선이라 하자. 그런 행동을 우리 모두가 추구하며 그렇게 사회가 운영되고 그런 공공의 선을 지향하며 우리 사회가 움직인다면 얼마나 세상은 아름다워질까. 알겠죠? 이런 걸 꿈꾸는 사람이야. 알겠죠? 돼요? 그럼 문제. 공리주의는 절대적 진리관일까? 상대적 진리관일까? 절대적. 잘 봐. 거짓말은 선이야, 악이야? 공리주의의 입장에 따르면 거짓말은 선이야, 악이야?
악이야? 선. 선이야? 둘 다. 거짓말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커지면 뭐고? 아. 악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익이 커지면 선. 선이 되기도 하는 거야.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해봐야 돼. 거짓말 자체에 그냥 선악으로 분별이 되지 않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은 그때그때 해봐야 된다고 이거. 말뜻 이해돼요? 그래서 절대적 진리가 아닐까 상대적 진리가 아닐까? 상대적 진리가 아니야. 옳고 그름은 그 자체로 결정되어 있지 않아. 상황에 따라 매번 달라져. 똑같은 거짓말도 알겠죠? 어때? 선이 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악이 되기도 해. 이해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칸트가 볼 땐 뭐였죠? 거짓말은? 무조건 악이야. 우리 직관이 그냥 알려줘. 빨개 그냥 하지마 우리 마음이 막 거짓말하려고 그러면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막 난리가 난다고. 거짓말 탐지기 하면 다 나오죠. 그 이혼 숙녀 캠프 보니까 다 뽀록 나더만 이 새끼들 거짓말하면. 그죠? 졸라 정확해요. 그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얘 무조건 악이야 거짓말은. 근데 여기는 달라. 알겠지? 돼요? 윤서야 나중에 남자친구가 너한테 물어봤어. 윤서야 내가 첫사랑이지? 내가 첫 남자 맞지? 뭐라 그래야 돼? 맞다고. 거짓말이잖아. 그죠? 거짓말인데 맞다 그러는 게 맞다고? 맞아요. 왜? 저는 사랑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나중에 그렇다고 나중에 너 첫사랑하고 무조건 결혼할 건 아니잖아. 아니죠. 아니잖아. 여러 남자 이렇게 거쳐갈 거 아니야. 그지? 다 이렇게 버리고 골라서 한 놈 고를 거 아니야. 네. 그리고 골랐던 놈이 너한테 물어보겠지. 넌 내가 첫사랑 맞지? 뭐라 그래야 돼? 아닌데.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뭐 해야 돼? 아니라고? 진실을 말해야지. 아니라 그러면 어떡해? 잠깐만 내 첫사랑 아니야. 무슨 소리야? 잠깐만 있어봐. 하나, 둘, 셋, 넷. 영수, 철수까지 해서 한 7번째 되는데? 이러고 얘기해야 돼?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 이해되죠? 근데 공리주의는 말하는 거야. 야, 이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영수, 철수까지 이 얘기하면 이미 얘는 얼굴이 어떻게 돼 있어? 울고 있다고 남자애는. 야, 그러면 앞에 있는 이게 4명에다가 영수하고 철수하고 얘네들은 이 사실을 알고 너무나 기뻐할까? 윤서가 자기 남자친구한테까지 우리의 존재를 밝히면서 그때 추억을 회상했어. 알겠죠? 이렇게 기쁜 일이 막 좋아할까 걔네들이? 그럴 리 없잖아요.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만 늘린 거야? 그냥 남자친구 고통만 늘린 거야. 뭐 누가 기뻐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뻐한 사람이 누가 있는데? 그딴 짓을 왜 하냐는 거야. 알겠죠? 윤서야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 첫사랑이. 그럼 당연히 너밖에 없지 나는. 난 너를 위해 지금까지 그 어떤 남자도 돌같이 봤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설마 그거를 알고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영수철수를 포함해서 얘네들이 그 사실 알고 너무 섭섭해할까? 그럴 리 없잖아. 고통받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이해돼요? 되죠? 그거야. 아니 쾌락 증진만 내면 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이게 거짓말이 선이냐 악이냐는 그걸로 결정돼요. 살인은 선이야 악이야. 칸트가 볼 땐 무조건 악이지. 칸트가 볼 땐 뭐가 알려줘? 실천이성이 알려준다고 그냥 살인은 하지마 하려고 해도 계속 어때? 마음속에서 붙잡잖아. 야 너 다시 생각해봐. 그거 아니잖아 인마. 알겠지? 마음속에서 계속 부르짖는다고. 얘는 어때? 계산해봐야 돼. 계산해봐야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코로나 20. 다시 뭐라고? 코로나 20. 아라가 코로나 20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어, 윤서야. 알았지? 이게 아주 결정적 바이러스야. 걸리면 치사율 50%. 알겠죠? 지금 얘만 딱 걸렸어. 이게 퍼지는 순간 전 인류의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공리주의에 입각해서 놓고 보면 이거 뭐 해야 돼? 계산해 봐야 돼. 얘 하나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 모두가 행복해요. 근데 아니죠. 모두가 행복하지만은 않죠. 얘네 엄마, 아빠, 얘네 가족들의 슬픔이 존재하겠죠. 돼요, 안 돼요? 네. 나은이는 슬퍼할래나? 아니요. 그죠. 이건 인류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던 거죠. 네. 그럼. 우리는 세계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그죠?
슬프겠죠. 그지? 근데 우리들의 슬픔이 조금 있다 한들 어때? 사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쾌락이 훨씬 크잖아요. 예방이 훨씬 크잖아요. 그럼 선이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알았지. 그래서 상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그때그때 개선해 봐야 돼요. 다음, 도덕, 선 이런 것들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우리는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고 왜 윤리를 지켜야 하죠? 도덕과 윤리는 이들이 볼 땐 최대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도덕이고 윤리니까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게 뭘 보장해 주기 때문에 다수의 행복과 쾌락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럼 똑같은 도덕 윤리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다수 쾌락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도덕 윤리는 그 자체로 무조건적인 어떤 의무가 아니야. 쾌락 증진의 수단 도구일 뿐이라고. 내 말 이해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볼 때 여기 공리주의자들이 볼 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야. 그 자체로 무조건적 의무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걸 목적론적 윤리관이라고 불러. 다시 뭐라고 한다고? 윤리관. 윤리 도덕은 뭐라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고. 이것도 거꾸로 해석해라. 윤리는 그 자체로 목적이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윤리는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돼요? 내 진짜 결정판 얘기해 줄게. 공리주의가 미국으로 넘어가면 미국판 공리주의 실용주의가 되거든. 알겠죠? 미국판 공리주의가 실용주의야. 알겠죠? 맨날 뭐 그 이명박 대통령이 맨날 실용주의다. 그게 무슨 뭐 실용주의의 뭐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네. 뭐 이런 개소리 짓거리고 그랬어. 근데 그 실용주의, 공리주의, 미국판 공리주의, 실용주의 그 최고봉이었던 듀이가 어떤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과학기술은 도덕이다. 다시 뭐라고요? 내가 볼 때 미친 새끼야 이거. 과학기술이 도덕이라는 이게 무슨 소리야? 뭐 도덕 다른 거 있어. 도덕은 뭐라고? 행복과 쾌락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에게 행복과 쾌락을 주는 게 뭐야? 과학기술이잖아. 그러니까 과학기술은 도덕이야. 결론이 골 때리지 않아요? 야 스마트폰은 도덕이야. 이게 뭐야? 이게 도덕이래 이게. 이게 너 윤리고. 지금 개구하냐고. 알겠죠? 실제로 그런다니까 걔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선생님은 공리주의 별로 안 좋아해. 이해되죠? 논리가 이상해. 알겠지? 근데 영국, 미국 새끼들이 이런 짓거리들을 해요. 알겠습니까? 다음 어떤 행위가 도덕이냐 아니냐, 윤리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뭐로 판단돼? 그 행위를 어떤 마음, 태도, 동기로 했는가가 중요해? 어떤 결과값을 냈는가가 중요해? 그걸 어떤 결과값을 냈는가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잘못 써놨네. 이 결과론이었는데 아무도 말 안 했어. 이거 동기론이지 얘는. 또 얘는 동기가 중요한 거고. 맞죠? 얘가 결과론이지. 좆될 뻔. 돼요? 얘는 결과만 하여간 효도했으면 끝 이게 아니야. 효도를 했어도 어떤 동기로 했는지가 중요해. 순수한 의무감으로 했느냐, 내 자식한테 효도받기 위해 했느냐. 알겠죠? 동기를 따지잖아. 그러니까 결과만 된다고 끝나지 않아. 결과만 효도했으면 나 선의가 아니야 얘는. 결과만 무슨 뭐 약속을 지켰으면 무조건 선의가 아니야. 어떤 마음 태도로 그런 행동, 순수한 의무감에 비롯되어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알겠죠? 그렇지 않은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 얘는 동기가 중요해. 근데 얘는 결과가 중요해. 동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뭐만 했으면 최대 쾌락의 증진에 도움만 됐으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우리의 쾌락 증진에 도움을 주니까 스마트폰은 손이야 그냥. 알겠죠? 근데 스마트폰을 만약에 스티븐 잡스가 만들 때 스티븐 잡스는 사람들의 쾌락 증진을 위해 만들었을까요? 그런 순수한 동기로 만들었을까요? 그런 거 아니죠. 지 돈 벌려고 만든 거죠. 사람들 전부 중독에 빠뜨려가지고 지 팔아먹으려고. 맞아요 틀려요? 야 이거 사람들이 이거 손에서 못 대게 이거 완전히 중독성으로 만들어버리면 졸라 팔아먹겠군. 이러고 스티븐 잡스가 졸라 판 거 아닙니까?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동기는 어쨌든 상관없어. 사람들에게 엄청난 쾌락을 줬잖아. 이거 똥도 못 사는데 지금. 맞아요 틀려요? 화장실 가면 막 불안하죠. 막 이거 없으면 그죠? 아니에요? 나만 그런 거야? 아닌 것처럼 새끼들 그지? 되십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과가 중요하지 동기 같은 거 따지지 않아요. 이게 공리주의예요. 이 명제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수에게 행복을 주는 결과를 내야 선이고 똑같은 행위도 그렇지 않으면 악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때? 상대적 진리관이야. 알겠죠? 왜? 결과에 따라서 거짓말이 선이 됐다 악이 됐다, 살인이 선이 됐다 악이 됐다, 다 달라지거든요. 알겠습니까? 절도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절도? 그때 계산해 봐야 돼요. 야, 고려시대 때 최첨단 이 기술을 빼온 우리 산업 스파이 계세요. 고려의 산업 스파이. 문익점 선생이라고 못 뺏어왔죠? 목화씩 뿌려왔죠. 그거 솔직히 절도범 아닙니까? 그거 몽고 가가지고 목화씩 원나라에서 뿌려온 거야 그거. 그거 최고 기술이죠. 그거로 우리 고려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살았습니까? 솜 없었으면 그 추위를 어떻게 살아.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근데 그거 뿌려온 거 아닙니까? 최첨단. 그죠? 그럼 이 절도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렇죠. 얼마나 쾌락 증진에 도움이 됐어. 물론 그 몽고의 사람들은 조금 슬픔이 있었겠지만 얼마나 슬프겠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제로 죽는 사람이 막 줄었는데 동사하는 사람이 줄었고. 맞아요 틀려요? 맞지. 절도는 선입니까 악입니까? 그때 계산해 봐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상대적이에요. 거짓말 선이 됐다 악이 됐다 그때 판단에 따라 달라지고요. 알겠죠? 살인도 선이 됐다 악이 됐다 그때 판단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결과로 결정돼요. 동기 같은 건 따지지 않습니다. 알아듣겠죠? 이게 뭐라고? 공리주의야. 그래서 공리주의는 상, 목, 결. 지금 딱 기억해도 칸트 음으로는 뭐야? 절의동. 다시 뭐라고? 공리주의는 뭐야? 상목결. 상대적 진리관. 거짓말도 살인도 그때 선악이 달라져요. 돼요? 목적론적 윤리관.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결과로 뭐가 중요해요? 얼마나 결과를 냈는가, 얼마나 그 쾌락 증진의 결과값을 가지고 왔는가로 모든 게 판단돼요. 동기 같은 건 따지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반면에 칸트는 어때요? 선악은 이미 직관적으로 분별되는 선악으로 정해져 있어요. 거짓말이 가끔은 선이 되고 그딴 거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성으로 인식하는 절대적인 선악으로 이미 분별이 되어 있어요, 행위마다. 알겠습니까? 절도는 무조건 악이에요. 때에 따라 가끔은 선이 되고 그딴 거 없어요. 거짓말은 무조건 악이에요. 선의의 거짓말 그딴 건 없어요. 선의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 무조건 나쁜 거지. 알겠습니까? 되죠? 의무론, 도덕 윤리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의무로서 행해야 되는 거고 의무로서 존재하는,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엔 수단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도덕은 그냥 무조건적 의무로 존재해. 알겠죠? 하여간 결과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끝난다? 그거 아니야. 아무리 선에 부합되는 어떤 효도를 냈고 약속 이행을 했어도 그 동기가 어떠했느냐, 순수한 의무감에서 비롯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따져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동기를 중시해서 동기론이라고 불러. 그래서 절의동 상목결 정반대 계열이 있거든 둘이. 알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 에헤. 이게 뭘까요? 부양상속분 제도가 뭐냐면 부모를 부양한 자식에게 조금 더 높은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돼요? 원래 우리나라 법정 상속 비율에 의하면 자식들은 무조건 균분 상속입니다. 1대1로 다 똑같이 균분해서 상속받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부모를 먼저 모시려고 하지를. 부모를 모신 자식이든 모시지 않은 자식이든 어때? 똑같이 균분으로 상속을 받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제도상 법상 뭘 만드는 거야? 부모를 직접 부양한 자식에게 법적으로 아예 조금 더 높은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제도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부모를 직접 부양한 자식은 일단 부모 재산의 50%를 우선적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재산을 균분 상속하는 뭐 이런 형태. 이해됩니까? 그러면 서로들 부모를 막 모시려고 하지 않겠어?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부양상속분 제도를 마련해 두면 자식으로부터 더 부양을 받는 부모들이 늘어날 테니까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나이 들었을 때 자식들이 부양해 주는 것만큼 고마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고 손자도 맨날 보고.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노인네들의 쾌락이 엄청나게 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어때? 공리주의자들이 볼 땐 선이에요. 이해되죠? 좋은 거예요. 더 많은 부모들이 부양을 받을 수 있잖아요. 쾌락이 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칸트는 뭐라 그럴까, 이거? 나쁜 제도라 그래요. 왜 그럴까? 수단으로만. 그렇지. 부모를 부양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이 부양하게 만들어? 상속받아야지. 부모 짓은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상속하게 만들어. 그리고 부양하지 않는 자식도 어때? 죄책감을 덜게 돼. 뭐 우리 큰형이 뭐 다 가져갈 건데 뭐 그래 큰형이 뭐 어차피 뭐 상속받으려고 저 부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해도 되겠다. 안 받을 거니까.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부모 재산을 상속받을 의사가 없으면 부양 안 해도 된다는 꼬라지가 돼버려요. 정당화돼 버린다니까 그런 것들이. 부양하는 자식들은 순수하게 무슨 마음으로만 부양하게 되고 수단으로만 그냥 상속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부양하게 되고 말이지. 말뜻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부모에 대한 어떤 효혜정신 같은 것들은 절대적인 선으로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관념인데 이런 것들의 순수성을 자꾸 훼손시킨다고 이런 건. 그리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식들도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알겠죠? 어차피 난 부양 받지도 않을 건데 뭐. 형이 다 받아 형이. 나한테 자꾸 뭐라 그래. 지가 다 받아갈 거면서. 이지랄 한다니까 이 새끼들이. 아니 자기가 낳아주고 길러주고 부모가 해준 게 얼만데 미안함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날 째려보고 그래? 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건 동기 자체를 아주 불손하게 만드는, 알겠죠? 나쁜 제도라고 봐요. 근데 얘는 어때요? 아니 뭐 동기가 어쨌든 뭔 상관이요? 많이 부양받았잖아 결과적으로. 그래서 부모들이 쾌락이 늘었으면 됐지 뭘. 이해되죠? 나이 들어 외롭게 혼자 죽어가는 노인들 줄 거 아니야. 그럼 됐지 뭐. 결과만 나오면 되지. 무슨 뭐 동기를 따지고 잡혔어. 이 얘기지. 됐습니까?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뭐라고? 뭘 먹어 먹기는. 해봐. 요거는 뭐냐면 왜 봉사 실적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이런 제도를 만든대요. 돼요? 야, 이거 이 제도를 마련하는 순간 어때? 늘어나요. 그렇지. 장애인들이고 노인들이고 뭐 부양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봉사 혜택을. 맞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칸트는 뭐라 그럴까요? 싫다. 그치. 왜냐하면 사람들을 봉사를 하더라도 순수한 어려운 이유 없는 건 마땅한 인간의 도리야라는 순수한 의무감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좋은 대학 가야지. 알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꽤 높은 점수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돕게 되는 거야. 순수한 인간의 동기를 자꾸 훼손시켜. 알겠죠? 그래서 이걸 악이라고 봐요. 나쁜 거야. 나쁜 제도야. 알았죠? 돼요? 아무리 봉사활동 했다 그래도 의무에 맞는 봉사활동을 했다 그래도 그것만으로 선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의무에서 비롯되어 나오는 행위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 훼손시켜. 이해됩니까? 반면에 얘는 어때요? 뭐 동기를 따지고 자빠졌어. 자원봉사 들어가지고 그지? 노인들 더 어때? 많은 혜택 누리고 장애인들 혜택 누리면 됐지 뭘 무슨 그지? 뭐 동기가 반 먹여줘. 결과적으로 많이 쾌락만 늘면 되지 뭐. 알겠죠? 이게 얘네들이에요. 알겠습니까? 되죠? 지금 보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선의 기준을 보편적 기준을 어떤 원리로 잡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완전 달라지죠. 그죠? 그죠? 근데 두 개 다 어때요? 우리가 고민해 볼 법한 얘기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리주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되죠? 이제 기본적인 공리주의자 두 사람에 대해서 좀 나누어 설명을 할 건데, 하나는 누가 있냐면 벤담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리주의자예요. 벤담하고 밀은 뭐가 다르냐면 벤담은 우리가 양적 공리주의 이런 말을 써요. 무슨 공리주의? 양적 공리주의. 밀은 질적 공리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되죠? 양적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 이렇게 써요. 일단 쾌락의 종류를 두 개를 구분을 해볼게. 쾌락에는 육체적인, 물질적인 이런 쾌락이 있고요. 어떤 게 육체적인, 물질적인 쾌락일까요? 맛있는 거 먹으면 좋죠. 이건 뭐예요? 육체적, 물질적 형태 쾌락이에요. 또 푹 자면 좋죠. 그죠? 육체적인, 물질적인 쾌락이에요. 그죠? 뜨뜻한 물에 이렇게 겨울에 몸 담그고 있으면 아우 나른한 게 기분 좋죠. 이런 게 육체적인 쾌락이에요. 이해됩니까? 좋아하는 남자애하고 이렇게 손잡고 팔짱 끼고 그러면 어때요? 아우 짜릿짜릿하죠. 그죠? 정겨우고 그죠? 기분 어때요? 좋죠. 이런 게 뭐예요? 육체적인 물질적 형태 쾌락이에요. 알겠습니까? 되죠? 손만 잡으세요. 안 돼요, 거기서. 어쨌든 이런 게 육체적인 물질적 형태 쾌락이에요. 그럼 정신적 쾌락이 있거든. 뭐가 있다고? 정신적 쾌락은 어떤 걸까요? 야,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어때? 부모님이 기뻐하시죠?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때? 그쵸. 이런 건 어떤 쾌락일까? 정신적 형태 쾌락이에요. 알겠죠? 내가 도움을 줬을 때 어떤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 뿌듯함이 옵니다. 이런 것들이 정신적 형태 쾌락이에요. 됩니까? 봉사, 헌신 이런 걸로부터 우리는 또 쾌락을 얻기도 하는데 누군가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쾌락들은 어떤 쾌락? 정신적 형태 쾌락이죠. 그죠? 그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돼요. 벤담은 육체적인 물질적인 형태의 이런 쾌락과 정신적인 형태의 이런 쾌락, 비물질적 형태 쾌락이죠. 이 두 가지를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봐요. 양적으로는 뭐 개별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하지만 질적으로는 두 개는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대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두 개는 이런 두 가지의 이 종류의 쾌락들은 무슨 차이만 있을 뿐 양적 차이만 존재할 뿐 질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질적으로는 다 같은 질적인 수준의 쾌락이고요. 약간의 어떤 양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을 뿐 질적으로 뭐 한 수준 높은 차원의 것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 다 뭐 가능하다? 육체적 물질적인 형태 쾌락도 측정 가능한 쾌락이고요. 다 계산하고 측정할 수 있는 쾌락이고요. 정신적 형태 쾌락들도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의 쾌락이라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육체적인 물질적인 형태의 쾌락과 정신적인 형태의 쾌락은 단지 양적으로만 많고 적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아예 수준 차원이 다른 쾌락이라고 봐요. 알겠죠? 그래서 둘 사이에는 질적 차이까지도 분명 존재한다. 양적 차이는 물론이고 질적 차이까지도 존재한다라고 봐요. 정신적 쾌락, 이런 쾌락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이런 쾌락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범주를 넘어섰어요. 아예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쾌락이라고 봐요. 알겠습니까? 되지. 그리고 측정도 육체적, 물질적인 이런 쾌락은 어때요? 이거는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러한 쾌락이지만 하지만 정신적 형태 쾌락은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넘어서 있는 쾌락이라고 봅니다. 측정할 수 없는 쾌락. 그 수준을 넘어선 쾌락. 이렇게 바라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먹고 사는 거에만 치중해가지고 육체적 만족만 누리면서 하니?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개돼지냐? 그 개돼지하고 다를 바가 뭐야? 개도 먹으면 어때? 좋아요. 뿌듯해요. 돼지도 그렇고요. 맞죠?
그래 안 그래요? 막 얼굴이 막 흥분해 있다니까 걔가 막 소시지 갖고 하나 주면 막 좋아가지고 막 그죠? 맞지? 뭐 다를 게 뭐야? 인간은 그런 어떤 개돼지 같은 단순한 물질적인 육체적인 이런 쾌락만 쫓는 그런 존재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 언제까지 그런 낮은 수준의 쾌락 이런 것만 쫓고 살 건데 너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통 누구야? 밀 같은 사람들이야. 알겠지? 그래서 밀은 고차원적이고 높은 수준의 이런 정신적 쾌락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런 부분을 매우 강조해요. 근데 벤담은 달라요. 벤담은 아니 육체적인 그런 물질적인 형태 쾌락을 왜 그렇게 그 소홀히 봐? 굶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 정신적 쾌락 그런 거 다 허상이야. 알겠죠? 물론 그런 쾌락도 일종의 쾌락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뭐 육체적인 쾌락보다 차원이 다른 수준의 쾌락 이딴 식으로 보면 안 돼. 굶어봤어야 정신을 차리지. 육체적인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쾌락도 이것도 높은 수준의 쾌락인 거고 정신적 쾌락과 질적인 수준의 차이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바라보는 게 벤담이죠. 이해가 됩니까? 알겠지? 그게 왜 그러냐면 벤담이 살던 시대는 어때? 정말 빈부격차가 극도로 극심했던 시대 때를 살았던 사람이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 굶어 죽는 사람이 막 도처에 난무하는 막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다 보니 벤담은 가난한 사람들 입에 빵 하나 더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왜 그렇게 낮은 수준의 쾌락이다. 이런 것들은 인간이 그 적극적으로 추출 쾌락 아니다. 왜 그딴 식으로 얘기하냐고. 지들이 굶어 봤어야 정신을 차리지. 육체적인 어떤 만족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쾌락인 건데 이것도 못지않은 쾌락이야. 정신적 쾌락 못지않은 이런 걸 강조한단 말이지. 근데 미리 살던 시대는 어때요? 조금 시대가 흘러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삶의 수준은 다 만족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야. 알겠죠? 왜냐하면 벤담이 밀 아빠하고 친구예요. 알겠지? 벤담 친구 아들이야 존 스튜어트 밀이. 알겠죠? 아 됩니까? 그래서 얘가 한 시대 뒷사람인데 얘가 살던 시대는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의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는 삶이 안정되는 시대로 왔기 때문에 이때는 더 고차원적이고 고상한 쾌락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거죠. 말뜻 이해됩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미리 했던 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니네들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처음 들어보는 이 표정은 뭐야?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원래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요.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고 싶다. 그리고 나는 그 인간 중에서도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에 가득 찬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 원래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을 그냥 줄여서 그런 식으로 부르죠. 우리가 개돼지는 아니잖아. 그냥 많이 먹고 푹 짜고 해가지고 그냥 만족스러운 그런 돼지 새끼 꿀꿀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도의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고 싶다. 근데 그 인간 중에서도 그렇게 뭐 추구하는 가치가 고상하지 않아서 웬만한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바보 같은 인간이 되기보다는 항상 고차원적인 도덕과 윤리와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항상 어때? 불만이 있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이러는 그래서 항상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그런 소크라테스일지라도 그런 고상한 형태의 어떤 가치를 쫓는 난 그런 소크라테스 같은 불만에 가득 찬 그런 인간이고 싶다. 말뜻 이해됩니까?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고?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줄여서 부르죠.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미리 한 말 하나 기억해 두자고. 나는 뭐라고?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뭐가 되고 싶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 되십니까? 좋아요. 어쨌든 초창기 때 쾌락주의자, 초창기 때 공리주의자들은 매번 뭐 할 때? 행위할 때 정책 같은 걸 국가에서 결정할 때 그때마다 매번 뭐 해라?
이 정책으로 인해 나의 이 행위로 인해 사람들 내 주변인들이 느끼는 쾌락과 고통을 다 계산해 가지고 더해서 시그마 값이 제일 큰 쪽을 선택해서 그런 선을 지향하면 다들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해됩니까? 매번 뭐 하라고? 다 계산하라고. 알았지? 이런 공리주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행위 공리주의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그걸 우리가 행위 공리주의라고 해.